해외 범죄 사건 시간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1972년에 개봉했고요. 당시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색상을 수상했었던 알파치노 주연의 대부라는 영화 장면입니다. 대부는 미국과 이탈리아 이민자로 구성된 범죄 조직의 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아맘리의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마피아라는 조직을 전 세계에 알려주게 된 영화였죠. 영화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명작 중에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마피아 모습은요, 아주 귀족적이고 또 품위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러한 영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마피아라는 조직이 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좀 우아하기도 하고 권위 있는 모습에 약간 귀족스러운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화 속 마피아의 모습과 다르게 이 마피아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미화시켰다는 거죠, 영화에서. 현실의 마피아들은 영화와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잔인하고 이익을 위해서 법이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전혀 없는 사람들로 마약, 매춘, 도박, 사금융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세력을 키워왔던 미국의 거대 기업형 조직폭력 집단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마피아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19세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생긴 말이에요. 아름답다나 자랑을 뜻하는 말로 시작이 되었고요. 20세기 들어서 이 조직의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시카고와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범죄 조직을 성장시킨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 마피아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20년대의 미국은요, 마피아 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었고요. 아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범죄 조직이었지만 경찰이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의 장악력이 대단했었죠. 오늘 알아볼 해외 범죄 사건은요, 이렇게 미국 시카고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 마피아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어느 남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47년 1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하고 있는 큰 저택 안에서 중년의 남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는 이미 이 남성의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요. 머리맡에는 아내로 보이는 아름다운 외모의 중년 여성과 20대 정도로 보이는 아들 두 사람이 서서 이 남성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나머지 괴로워하던 남성은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 생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후회와 미련이 담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숨이 멎었고요. 아내와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사망하자 미국의 모든 언론사에서는요, 당시 주요 사건이었던 핵심 뉴스를 다 접어두고 이 남성의 사망 소식을 뉴스 일면에 올리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망한 남성의 정체 때문이었어요. 이 남성의 이름은 알폰소 카포네, 알 카포네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1920년대 미국 마피아의 황금 시대를 이끌던 시카고 마피아의 두목이었습니다. 1899년 1월 17일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이탈리아의 이민자 부부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부는 이 아이에게 알폰소 카포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는 이발사였고요. 어머니는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좀 많았는데요. 알폰소까지 9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두 부부가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했어요. 하지만 두 부부의 수입만 가지고는 11명이나 되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부족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교육보다는 먹고 사는 생계 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됐고요. 알폰소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무관심과 가난한 환경 속에서 형제들과 거칠게 자라게 되었죠.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공공예절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모나 학교로부터 이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죠. 알폰소에게는 어렸을 때 이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혀 배워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되죠. 14살에 선생님의 뺨을 때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 뒤로 본격적인 폭력 조직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폰소를 처음에 받아준 곳은 뉴욕 내 소규모 폭력 조직 집단이었어요.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알폰소는 점점 큰 규모의 조직으로 옮겨가면서 뉴욕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알폰소가 주먹에 접착제를 바른 뒤에 이 위에 유리 조각을 붙였어요. 그래서 상대 조직원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는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19년이었어요. 20살이 됐는데 알폰소는 당시 시카고 마피아의 두목이었던 제임스 토리오의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피아의 조직원이 되었죠. 그 후로는 다른 조직원들과 여러 번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폰소가 순식간에 두목인 제임스의 신임을 얻었었고 오른팔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이 마피아 두목이던 제임스가 아일랜드 조직과의 싸움에서 총에 맞고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물론 치료는 하긴 했지만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임스는 은퇴를 선언했죠. 그리고 믿을 만한 부하였던 이 알폰소에게 시카고 마피아의 두목 자리를 넘겨주었고, 이때부터 알폰소 카포네는 알 카포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26살에 시카고 마피아의 두목이 되어서 불법 양조장과 매춘굴, 고리대금업, 도박장과 수십 명의 조직원을 갖게 됐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알카포네와 시카고 마피아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카포네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당시 미국 정부에서 실행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정책, 금주법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금주법은 사회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금주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이 미국에까지 전파되었었고, 결국 1920년 미국에서 알코올 0.5% 이상의 술은 모두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미국 전역에 시행됐던 겁니다. 정부의 큰 수입원 중 하나였던 주류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전 국민들이 금주를 해서 사회가 건전하게 만들어질 것을 기대했던 금주법의 시행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이 당시 금주법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졌었죠. 이때 몰래 술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바로 알카포네였습니다. 알카포네는 이 사업으로 마피아의 두목이 된 지 1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6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920년대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 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수입으로 마피아는 빠르게 세력을 넓힐 수 있었고요. 알카포네의 권력도 점점 막강해지기 시작했죠. 엄연히 폭력 조직의 두목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 시카고의 고위 정부 관료들까지도 알카포네가 판매하는 술과 뇌물을 받아왔었고요. 마피아의 온갖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알카포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여러 번 선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알카포네가 하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중 내가 준 술과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이 있나? 나를 감옥에 보내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재판관과 관계자들을 협박했죠. 그러자 모두 어쩔 수 없이 알카포네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알카포네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을 한 가지 알아볼 건데요. 바로 이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범죄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항상 언급될 정도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알카포네가 마피아를 장악한 지 10년째 되던 해인 1929년 2월
14일이었어요. 아침 10시 30분 정도로 기록이 돼 있는데 시카고의 한 차고 앞에서 아일랜드 갱단의 조직원들 7명이 대량의 위스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혐의로 2명의 경찰 지시를 따라 벽을 바라보며 몸수색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시에 따라서 벽을 보고 서 있던 남성들과 두 경찰 앞으로요, 갑자기 총을 들고 3사람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총소리와 함께 벽을 바라보고 있던 7명의 아일랜드 조직 사람들은 온몸이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됐죠. 그리고 이 총을 쏜 3사람과 2명의 경찰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시카고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경찰이 대낮에 사람을 죽였다 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이 경찰복을 입은 남성 2명은 가짜 경찰이었고요. 추가로 총을 들고 접근한 3명의 남성들 모두가 알카포네 마피아 소속 조직원들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조직과 시카고 마피아의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카고 마피아의 두목인 알카포네에게 이번 발렌타인데이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었죠. 하지만 알카포네는 체포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총을 난사한 5명의 조직원 중 어느 누구도 체포가 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알카포네가 배후로 지목된 사건들의 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피해자들의 숫자도 알려진 것만 33명 이상이 되지만 당시 시카고의 경찰들은 이 사건들 중에 단 한 건도 알카포네를 재판에 세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알폰소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떳떳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카포네를 잡을 수는 없었죠. 다들 몰래 금지해 오던 술을 공급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알카포네의 이름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됐고요. 암암리의 공공의 적 1순위로 꼽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1929년 3월 27일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FBI의 습격과 동시에 알카포네가 체포가 된 거예요. 불법 양조장 운영, 밀주 판매, 매춘 사업, 도박장 운영, 사금융과 같은 불법 사업체 운영만이 아니라 각종 폭력 사건과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던 이 알카포네를 드디어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죄목은 탈세였어요. 당시 알카포네는 재무부 수사관인 이 엘리엇 네스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엘리엇과 요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접근을 시도해봤지만 엘리엇 네스와 11명의 수사관들은 단 한 차례도 알카포네의 매수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결국 6개월에 걸친 모든 탈세 증거들을 모아 알카포네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 엘리엇 네스가 언터처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었죠. 그렇게 1931년 재판에서 알카포네는 22번의 탈세와 5,000건 이상의 금주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1931년 10월 17일 최종 11년형을 받게 됩니다. 형이 생각보다는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탈세와 금주법 혐의만 적용되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혐의는 모두 제외가 됐어요. 아마도 그동안 술과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모든 죄를 다 입증하기는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8만 달러의 벌금과 그동안 밀린 세금의 이자로 21만 5천 달러를 내라 라는 판결을 받았고 아틀란타의 교도소에 갇히게 돼버립니다. 이때 알카포네의 나이가 겨우 32살이었어요. 1932년 5월 아틀란타 교도소에서 첫 수감 생활을 시작하던 알카포네는요, 얼마 후에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유명한 알카트라즈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온갖 악질 범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조직을 잃은 알카포네는 그저 힘없는 뚱보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요. 이전과는 너무 달라진 자신의 생활에 충격을 받으며 코카인 금단 증상이 생겼고요. 성병까지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도 크게 약해졌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되었고요. 결국 8년 만에 병으로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기하기 위해 예전에 자신이 활동하던 시카고로 돌아왔지만 1939년의 시카고는 더 이상 예전에 알카포네가 장악하고 있던 그 시카고가 아니었어요.
마피아 조직은 이미 와해된 지가 오래됐고요. 석방된 알카포네를 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간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남자의 초라한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석방 이후 알카포네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알카포네는 누군가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불안 증세와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알카트라즈에서 걸렸었던 매독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폐렴과 심장병을 얻었고요. 결국 석방된 지 8년 만인 1947년 1월 25일 48살밖에 안 된 나이로 화려한 자신의 과거를 뒤로 한 채 단 2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국 눈을 감게 됩니다. 네, 알카포네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1931년이에요. 탈세로 알카포네가 유죄를 선고받자 바로 다음 해에 이전에 거치던 세금보다 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체납하거나 탈세를 저질렀던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진납세를 했던 거죠. 당시에 이런 현상을 알카포네 효과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차인데요. 알카포네가 타던 차예요. 마피아 전성시대라고 불리던 1920년대의 시카고는요, 총알이 오고 가는 조직원들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카포네는 상대 조직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양복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 이후에는 이 차를 정부에서 압수했었어요. 방탄 유리가 있는 차거든요. 이후 진주만 공습에 피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이던 루즈벨트가 방탄 차가 필요했었는데 미국에서 갖고 있던 유일한 방탄차가 바로 이 알카포네 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알카포네 차는 최초로 대통령의 방탄 차량이 됐었죠. 당시 루즈벨트가 이 차를 타면서 알카포네도 이해해 줄 거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재밌네요. 알카포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귀 근처에 이렇게 길게 흉터가 있어요. 칼자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카포네의 별명이 그 흉터 있는 얼굴이라는 뜻의 스카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상대 조직원이랑 전쟁하던 중에 다친 흉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아니고 10대 시절에 자신이 관리하던 술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여자를 희롱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이 희롱당하던 여성의 오빠가 화가 나서 칼로 그었는데 이것을 자신이 어떤 상대 조직과 싸우다가 다쳤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싸우다가 다친 상처는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일로 당했던 흉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알카포네가 남긴 말 중에 굉장히 명언이 있어요. 그 게임 중에 문명에서도 이제 인용되었던 적이 있는데, 친절한 말에 총을 더하면 친절한 말만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알카포네가 남긴 말입니다. 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도록 하지, 뭐 이런 느낌, 예, 이었던 것 같아요. 알카포네 당시 어떤 그 권력이나 이 사람의 성격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